자, 이번 시간에는 운송 시스템과 운송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운송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운송이라는 것 자체는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죠. 상품을 운반하고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류 관리에서 운송 시스템이나 운송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화물 운송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물류 중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물류비 중에서 음, 물류비 중에서 운송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운송비가 50% 이상이더라. 그래서 물류 관리에서 운송 시스템이나 운송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운송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운송은 결국 공급 사슬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물 운송은 어떤 기업의 전략의 일환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전략이라는 거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이 운송이라는 것들이 물류 관리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 운송은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살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 또는 생산량 예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운송 시스템, 적절한 운송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운송 비용이라든지 또는 재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비용들을 감소하게 되고 절감하게 돼서 이 결과들이 결국은 총 비용 절감으로 전개돼요. 그러면 이익이 증대되는 거죠.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어,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물건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특별하게 새로운 뭐 판매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물류 관리만 통해서도 비용이 감소되게 되고 기업의 이익을 증가하게 되고 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운송의 기능 한번 봅시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리, 그죠? X축을 거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Y축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B라인까지 거리에 보면은 기본적인 가격들이 있죠. 그래서 A 지역에서의 가격에다가 고정비, 고정비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고정비라는 거는 뭐 창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재고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재화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운송의 기능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운송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운송 시스템이 H만큼의 B지역 갔을 때 요만큼의 어떤 비용이 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돼서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만큼 부분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운송 시스템이 뭐 그냥 단순하게 화물 운송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운송 시스템은 조금 화물 운송 시스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물 운송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서플라이 체인, 앞서 배웠던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진화에 따른 뭐 운송 시스템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가 다냐?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살펴졌죠. 이건 뭐예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운송 시스템 발전 얘기하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물류 시간과 물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죠. 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류 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전문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뭐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가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죠, 운송 비용이. 그래서 뭐 제조기업이 제조업체가 있으면 몇 개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업체가 있으면 제조업체에서 바로 뭐 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기존의 방식들은 제조업체에서 중간에 뭐가 필요했었죠? 소매점이나 도매점이 필요해요. 이렇게 분배가 일어나고, 이 분배에서 역시 고객으로 가는 각각의 분배들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매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들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운송비, 물류비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라는 거는 일단은 상품 자체가 옮기는 거니까 운송 수단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기업에 맞는 또는 우리 물류 시스템에 맞는 운송 방법이 뭐냐, 이런 것 결정이 되게 중요하죠. 운송 방법이라면 되게 다양하죠. 운송이라고 하면 뭐 육상도 있을 거고 해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상, 그럼 항공,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물류 시스템의 큰 형태의 운송 시스템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업의 물류 시스템에 맞는 운송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육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정수송이 가능한 게 핵심이에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택배 같은 거죠. 바로 집 문 앞까지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공 같은 경우는 속도죠. 비용은 비싸요. 핵심은 속도, 속도. 항공은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 철도는 운임이 낮아요. 그죠?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고 운임이 낮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으로 가는 건 더 낮죠. 그래서 장거리 형태인 경우에는 대부분 철도나 해상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의 운임이라든지, 그 다음 속도, 그 다음에 포장. 그래서 자동차로 이동되어가는 포장이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 해상으로 가게 되면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패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되잖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르지만 또 이게 항공기 이용하다 보면은 포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포장이라든지 그다음 파손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운송수단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존성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운송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운송수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상호. 그래서 복합 운송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 복합 운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로 TV를 수출한다. 그러면 일단은 국내에서 이동되어 가겠죠. 항만 시설까지, 항만까지 트럭으로 운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 선박을 통해서 해상 운송이 일어나고, 그 다음 유럽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각각의 내륙 지방으로 철도를 운송하든지 또는 트럭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합 운송으로 보통 진행되는 거 많죠.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큰 것만 알면 되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철도는 일단 요게 중요한 거죠. 정시성, 시간을 맞추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이동하기 가능하죠. 단점은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공간적 제약이 뭐죠? 레일이 있어야 되죠. 철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철도가. 그 다음에 이게 하역 작업들이 필요하죠. 철도에서 내리고 싣고 하는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운송수단하고 연계할 때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조금 들죠. 그 다음 자동차는 가장 큰 장점이 도어투도어예요. 문전 연결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문 앞까지 배달할 수 있다. 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실 도로가 아니어도 자동차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량이나 빈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포장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단점은 대량 수송이 문제예요. 선박 저비도 수송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이나 대량의 물건이나 거대 화물도 운송하기 좋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만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다시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꾸는 과정 등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항만시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크죠. 하역비나 이런 것도 크고. 운송속도 느리죠. 배로 하면 뭐 며칠씩 걸리니까. 근데 항공기는 속도예요, 속도. 아주 빠르다. 그 다음에 포장도 간단하지만 운임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운송수단별로 신속성, 그 다음에 기동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들을 봤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송수단별로 좀 보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일단 X축을 운송수단이라고 둘게요. 운송수단이라고 두고 Y축을 비용이라고 할게요. 뭐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게요. 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으면 철도는 어때요? 비용이 낮다 그랬죠. 비용이 낮고 항공기로 할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비용이죠. 운송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반면에 보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철도는 보관 비용이 크다 그랬죠. 하역비용이 크지만 항공기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게 보관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항공기는 빠르니까. 그러면 총 운송 비용은 운송 수단에 대한 총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총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적이 되는 이 비용이 실제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운송 수단 중에서 육상교통 트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송에서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는 거죠.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어떤 운송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로 운송을 보면 도로 운송은 완결성과 유연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문전 수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량의 고가함으로 운송하는데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도로 운송이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철도 운송도 마찬가지 해상 운송이랑 연결성도 좋은 거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항상 운송수단은 뭐랑도 연결시켜야 되냐면 국가의 어떤 인프라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워낙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 속하는 거죠. 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대륙 횡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사용해서 우리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을 도는 큰 트럭들이 있죠. 그래서 트럭들이 실제 미국의 어떤 경기를 나타낸 지표이기도 한데 트럭을 사용해서 작은 화물들을 다른 지역으로 그 대륙을 횡단하면서 이동되어 가는 것들이 일어나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지금 이제 EU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화물 운송량이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죠. 사실 육지 내에서 대륙 내에서 이동하는 방식 중에 생각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트럭에 해당돼요. 그래서 좀 트럭 운송에 편중되는 게 좀 심하다. 중국도 뭐 비슷한 과정을 가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도로보다는 철도에 더 그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도로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 도로를 통한 운송수단이 발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철도라는 거는 철도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도역이 필요하죠. 스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고 하면 도로 운송이 효율적이다. 그 다음 철도 운송이죠. 이 철도 운송은 일단 철로가 깔려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철로를 활용해서 했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석탄 산업 같은 게 대표적인 석탄을 켜서 이동되어 오는 그런 걸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대량의 화물을 장거리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도 뭐 마찬가지로 육상 교통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인 거죠. 전통 교통도 육상 운송 중에서도
꽤 많은 부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운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도도 뭐 육상교통으로서 철도나 트럭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가 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우에는 철도보다는 트럭 운송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다. 또 이게 또 그 도로가 발달된 나라들이라 해서 무조건 또 트럭 운송만 있는 게 아니죠. 적절하게 사실 트럭 운송하고 그 다음에 철도 운송이 섞여 있는 형태라 보시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철도는 또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영이나 공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철도 운송은 또 그런 정책적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에 영향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철도 규격이 다르거든요. 도로야 도로를 닦아놓으면 자동차의 크기가 크든 작든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큰 차도 이동할 수 있고 작은 차도 이동할 수 있지만 이 철도는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도 규격이 다르면 그 기차가 같이 연결돼서 갈 수가 없죠. 그런 규격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렸다 다시 태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야 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철도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을 예전에는 주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잘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1850년부터 1950년 정도까지는 육상 운송의 대부분이 철도가 관여를 했었어요. 근데 도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트럭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로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 부분들은 철도 운송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공운송이요. 우리 과목의 특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근 들어서 항공운송이 항공을 통한 운송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음, 공항 인프라도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먼 거리도 있지만 단거리 항공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운송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거 핵심은 속도의 속도. 가장 빠르다. 결국 앞에서 우리 살펴본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리드 타임이 최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소량의 우편물 같은 것 또는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을 이용하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빠르게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 관리에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즉시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을 본다고 하면 항공 운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왔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운송수단의 증가보다 항공 운송의 증가량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즘 EMS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보내는 게 예전에 배를 타고 보냈는데 지금 항공 우편이라서 국내에서 물류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외 물류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 화물 전용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항공 네트워크 잘 이용해서 항공 화물들이 잘 전달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빠른 리드 타임, 우편물이라든지 급박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해상 운송도 한번 볼게요. 운송 수단 중에 해상 운송도 있죠. 해상 운송은 핵심이 이게 규격화라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화 됐다는 게 핵심인 거죠. 과거 해상 운송은 이게 규격화되지 않으면 해상 운송은 어려워요. 그래서 해상 운송이 가능하게 된 것들은 컨테이너의 발달이 어, 컨테이너화 이렇게 얘기할게요. 컨테이너의 발달이 육상 운송 저기 해상 운송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상 운송은 오션이고요, 오션. 육상은 워터죠. 내륙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하라든지 호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큰 화물들, 뭐 자동차나 이렇게 큰 화물들 주로 이용되는 거죠.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송하고요.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 그 시카고에 가면은
상품 시장이 있잖아요. 시카고에 보면 선물 시장하고 상품 시장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카고가 5대5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주변에 연결된 호수 저기 내륙수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이나 석탄 이런 것들이 시카고에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런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카고에 지금 현재 상품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에서 발달된 어떤 내륙수로 운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결국은 운송이라는 거는 각각의 도로나 철도나 항공이나 해운들이 특징들이 있지만 해상 운송이나 이런 거 다 특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운송들은 어떻게 돼요?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로만 이용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만 이용되지 않고 철도만 이용되지 않고 항공기만 이용되지 않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게 복합 운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 운송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국제 교육이 일어난다든지 무역이 일어날 때 이 복합 운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트럭에 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만으로 가요. 항만. 그래서 선적을 하죠. 배 싣고 난 다음에 해상 이동을 해요. 해상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건을 내려요.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가요? 다시 트럭에 실죠. 가끔 철도를 이용하기도 해요. 싣고 난 다음에 다시 내륙으로 온 다음에 우리 배송 차량이 내리죠. 차량 위에서 각각 배송하는 거죠. 결국은 보세요. 트럭을 이용하는 거 도로, 그죠? 그 다음에 해상, 해상에서 다시 도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무역량이 증가하고 실제 운송들이 많이 나와 있죠. 물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력 중심에서 지금은 컨테이너화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의 운송 시스템의 핵심은 컨테이너예요. 규격화되는 거죠. 컨테이너는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규격화시키게 되면 운송 비용이라든지 운송 비용, 그다음에 뭐 보관 비용 이런 것들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의 용이성, 보관의 용이성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역 작업이라든지 하역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국제 복합 화물에서 중요한 이점들을 가진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봉인해버리는 거죠. 봉인하고 난 다음에 이 컨테이너만 운반하면 되는 거죠. 도착할 때까지 또 개봉되지 않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운송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포장의 문제, 포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국제복합 운송에 관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